자, 그러면 차나 한 잔부터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차나 한 잔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하고 나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자, 현대 소설 개화기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고, 그 다음에 단편 소설, 비교적 분량이 짧은 소설이라는 거죠. 자, 성격은 바로 현실, 고발적, 현대사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러한 작품이고, 사실적. 자, 소설이지만 이제 이 작품은 작가의 그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일종의 자전적 소설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날개도 자전적 소설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 자, 바로 비정한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불안 심리, 이걸 담고 있고, 특징은 첫 번째,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을 하고, 두 번째, 작가의 개인적 경험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에 있을 법한 아니요, 그거는 개연성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있었다는 뜻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현실 사회의 문제를 바탕으로 쓰다도 어쨌든 허구는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 작품은 뭐 무슨 사건을 뭐 모티브로 작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건의 연관성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류.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뭐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또 가끔 이런 얘기, 현실이 더 소설보다 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들이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사건에서 좀 많이 없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작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가의 그 경험, 실제 경험이 좀 반영돼 있고, 일종의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자전적 소설과 같은, 우리가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자신이 그 예전에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과 동거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자전적 소설과 같은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모티브로 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꾸며진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좀 더 과장시킨 일도 있을 것이고, 축소한 것도 있고 할 거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이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그가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에서 깬 거는 그냥 사실이야,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인물이 하는 말입니까? 인물의 내면입니까? 그렇지, 내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라고 3인칭을 시켰기 때문에 화자, 서술자는 자기 자신 나 아닌 거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설사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뭐다, 자기의 그런 그 뭡니까, 작품이 그 몇 주 동안 연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난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배가 뒤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이 배앓이, 그렇죠? 자, 이 배앓이로 인해서 요 설사기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지?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자, 배앓이로 인해서 설사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물의 불안감이, 그렇죠?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표상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196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이 작품은. 알겠죠? 근데 그때라고 하면은 이제 막 우리나라가 6.25가 이제 끝난 이후고, 그쵸?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듯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막 건설하고 이제 복구하고 하는 데만 해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요 며칠 안에는 없었다.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 그쵸?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는 거죠. 자, 뿐이었다.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 밑줄 칩시다. 바로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그가 긴장 상태에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바로 자기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배앓이가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쁜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된다는 거죠. 자,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문화부장은부터 아주 걸작입니다. 자,
자, 지금 일단 나의 앞에서는 나의 작품을 지금 문화부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뒤에 보면 바로 이 문화부장이 나를 해고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자, 스포일러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문화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다? 문화부장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지닌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됐죠? 다 적었죠? 자, 봅시다. 자, 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 기세 닦으면서 아,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뭡니까? 오늘치 만화가 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기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만화나 이런 거 안 실을 이유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나의 만화를 쉽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자, 그는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기사 폭주가 자주 일어나면은 예전에는 왜 안 일어났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자,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쵸? 바로 차나 한잔. 요게 굉장히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자, 바로 원래는 차나 한잔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인정과 그렇죠?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야 우리 너 몸이 안 좋아 보이네 같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보통 이렇게 차나 한잔 하자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바로 뭐다? 차나 한잔 하러 가자 해놓고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해고시켜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인정과 배려의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어떻게? 비정하고 그렇죠? 도시적인 인간관계로 변질되는 시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사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적인 더군다나 그런 해고와 같은 그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여기서 차나 한 잔 한 잔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차나 한 잔 하자며 가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그는 다른 신문사에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정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교양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정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실제로 총칼 들고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보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글 만들고 글 쓰고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편할 거라고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자, 아마 그때 총대를 진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 사람은 만화가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무엇 때문에?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것은 이걸 바로 뭐다?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자,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저쪽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그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자,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화부장이 지금 뭡니까? 자기보다 대신 차값을 먼저 확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문화부장은 차값을 먼저 계산하여 나를 무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값을 앞실로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죠? 바로 뭐다. 올려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차나 한 잔이라는 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겉으로는 인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극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라는 거죠. 그치? 이런 건 전부 다 일종의 단어적 표현이 되겠죠. 그쵸? 미담이 아니죠. 자,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잔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가 연재하던 만화 속의 이제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그렇죠? 해고를 당했으니까 이제 이 만화도 계속 그릴 수 없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의 캐릭터와도 지금 이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5.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호의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엑스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호의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엑스군의 얼굴을 다시 숟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한다. 됐다. 그쵸? 자, 얼른 꺼보도록 합시다. 자, 미안하다 아톰엑스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뒤에 이야기를 이제는 그려줄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자신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여기서 그는 바로 뭐다? 해고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와 헤어지더라도 그렇죠?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소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실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계속 만화를 그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있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뭡니까?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그런 해고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비판스러워, 안타깝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소리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렇죠? 계속 근래 이제 계속 술을 먹고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자,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즉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내가 킬킬대며 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 그만해두자. 아내야, 나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뭐하네 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들려요,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서술하는 방식이 뭡니까?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인물의 그렇죠? 내면의 말이 이야기가 서술자의 진술과 구분 없이 서술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옆방에 있는 아주머니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가 돌리고 있는 재봉틀에 대한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뒤죽박죽 뒤섞여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의 생각인지 서술자의 생각인지 뭡니까? 구분이 서로 안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약간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뭐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조적이고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렇죠? 지금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느끼는 앞날의 암담함. 지금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야?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어때? 꼭 이제 못 사는 집에서 보면은 뭡니까? 부부들이 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되면 추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분 될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그런 뭡니까? 미래,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혹시 아내를 때리게 될 줄 몰랐다. 즉,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질 줄 몰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날들이 굉장히 무서워졌다. 암담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는 인물의 심리를, 그렇죠?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집에 와서 위로를 느끼지만 한편으로서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김수목의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실제로는 뭐 그림이 아니라 그릴 수 있겠죠. 저희가 연재하던 소설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호질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호질이 몇 페이지? 아, 여기다. 아닌데? 310페이지인가? 302? 12. 맞는데? 312랬지? 자, 박지원의 호질 보도록 합시다.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 여기서 호자는 호랑이 호자고, 알겠습니까? 질은 질책하다 할 때 그 질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자, 일단 역시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본문 있잖아, 그치? 깜짝이야. 없다는 저 표정은 뭐지? 자, 이 글의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 그 다음에 풍자 소설이고,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사회 비판 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죠. 자, 주제는 유학자를 자처하는 양반의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풍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은 바로 뭐다? 아까 차나 한 잔에서 나왔던 문화부장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물들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우화의 방식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화라고 하는 건 이제 동물한테 인격을 부여해서, 알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는 거, 동물의 이야기처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키는 환상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하던 북곽 선생은, 그쵸? 자, 여기서 보면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체하던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북각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뭐다? 표리부동형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역시 마찬가지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 수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바로 뭐다? 북각 선생과 동일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둘 다 어떻게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리자는 그 뭡니까 수절을 한다라고 이제 연령운도 가사를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동리자에게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아들 5명의 성이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아빠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리자와 미래를 나누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다? 북각 선생의 그런 위선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알겠죠? 왜? 겉으로는 유학자라고 굉장히 점잖은 체 하는데 바로 뭡니까? 과부의 방에 그것도 한밤중에 와가지고 과부랑 서로 밀회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뭡니까? 그 사람의 인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이에 5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자 북각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건칠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가 다른 박질 치다가 들판의 똥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무엇이다? 인물의 위선을 드러내는 소재라는 거고, 그렇죠? 자, 지금 뭡니까?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아닌 척,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어떻게 하고 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목걸이에 걸친 채 무슨 자세인지 떠오릅니까? 그렇지? 그게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풍자와 해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인물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만들고로써 대상을 풍자의 대상, 그렇죠?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대상이 우스워야 낮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비판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물을 지금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허우적거리며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호랑이가 등장하죠. 자, 한편 호랑이는 그렇죠? 여기서 이 호랑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못 치고 별표 칩시다. 그렇죠? 자, 이 호랑이가 바로 뭐다? 일종의 심판자와 같은 인물이고, 자, 그리고 이 인물이 바로 뭐다? 말을 통해서 양반과 인간 사회를 비판을 하죠. 즉, 이 호랑이야말로 뭐다?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호랑이가 야단치는 이 얘기가 바로 뭐다?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세 번 절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아들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을 신령과 나란히 하시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시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라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는 호랑이한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호랑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북곽 선생의 모습은 바로 뭐다? 그렇죠. 옆에다 적어 놓도록 합시다. 화살표하고. 자, 여기서는 바로 교원 영색. 그렇죠. 마음속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겁에 질린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뭡니까?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하는 유학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 보다 합시다.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이 구린내. 자, 물론 실제 냄새는 무슨 냄새겠어? 똥 냄새일 거 아니야. 똥통에 빠졌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북과 선생에게 묻은 똥냄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반면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선비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유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꼭 음흉한 거나 딴짓하는 놈을 구린다는 뭡니까?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하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요거. 자,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 자, 여기서 이제 이 한자와 이 한자는 서로 다른 글자인데 발음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드러내는 의미는 바로 뭐다? 선비란 자들은 모두 아첨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유는 뭐야? 선비를 나타내는 유란 소리였고 한자였고, 그죠? 여기서 유는 바로 뭐다? 아첨하다 할 때 그 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지? 응? 좀 맞아야 기운이 생기려나? 때리가요. 뭐 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게 내게 씌웠다.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모두 사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품을 순종치 못한 자들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 먹바늘, 도끼, 톱 등이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 바쁘니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밧줄, 먹바늘, 도끼, 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혹은 죄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 뭐다? 그만큼 인간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가 없으니 자, 그래서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바로 뭐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뭐다? 사람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어때? 굉장히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다?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즉, 호랑이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호랑이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형구가 없으니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다하지 않을 손가?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구걸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그래서 송사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소송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오직 바로 뭐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만 먹고 살고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다? 서로 이런 뭡니까? 송사와 같은 그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호랑이의 모습을 지금 여기까지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쵸?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꺽쇠로 표시합시다. 호랑이가부터 원수처럼 대하니 까지. 그쵸? 바로 뭐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없으면 뭐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인 거야. 알겠지? 호랑이가 뭡니까?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거는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게 호랑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당연히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가 이제 뭡니까? 노루나 사슴이 없어가지고 인간에 내려가서 말이나 소를 잡아먹어버리면은 이런 못된 놈의 호랑이 새끼, 그치?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러면서 호랑이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 똑같은 일이라도 바로 뭐다? 자신에게 이해관계, 이해득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런데도 그 태워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주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뿌리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는구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자, 만약에 그래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걔네들이 소중해가지고 우리들을 걔네들 때문에 욕을 했으면
걔네들을 잘이라도 대접해줘야지, 그치? 걔네들을 잘 대해주지도 않고 바로 뭐다 모든 거 하나 쏙 고기마저도 다 쏙 빼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인간에게 공을 세운 말이나 소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밑줄 치자. 그래서 그런데도 그 태워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주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뿌리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인간에게 공을 세운 말이나 속까지 잡아먹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이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주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야. 먹어야 합니까? 풀어주려야 합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나쁜 놈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자신들의 이익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죠?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렇지? 그러면서도 뭡니까?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지금 침범해가지고 노루나 사슴까지 다 잡아먹어서 호랑이를 굶주리게 만들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호랑이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야? 잡아 죽여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금 호랑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생물이 우리에게 그랬다면 우리는 그 생물을 어떻게 당연히 죽였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나쁘고 지네들만 아는 존재니까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은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자,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심지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돈을 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일종의 바로 뭐다? 인간의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바로 일종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방전에서도 보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공방을 막 형이라고 부르고 높여서 부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니 이러고도 또다시 인륜의 도리를 논하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죄를 쭉 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의 제사 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그쵸?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자, 너희는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한다.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으로 논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 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에 큰 도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공공연히, 그렇죠?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족속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윤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말을 하시오. 응. 네? 그냥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나열한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알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죄목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거는 대신에 시각이 바로 뭐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자연을 중심으로 보면서 인간의 만행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얘기하는 쟤는 벌과 개미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뭐 소중한 건데 그거를 피해를 입힌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치. 바로 다른 동물을 침략하고 다른 동물의 뭡니까? 밥이랑 뭡니까? 새끼들까지 전부 다 긁어가서 지네들이 사용해버리고 먹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호랑이는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자기는 풀을 뜯어 먹지도 않고 과일을 먹지도 않는다고 했어. 그치? 오로지 바로 뭐다? 자기들이 먹는 것은 노루나 사슴, 말과 소 같은 그런 초식 동물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 이놈들이 잡식성 동물이다 보니까 어때? 자기네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동물의 꿀도, 그러니까 벌들의 꿀도 싸그리 싹 가져가가지고 지네들이 먹고 있고, 심지어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새끼들인 알마저도 끌어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젓갈을 담가 먹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어때? 다 뺏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이런 한 푼 남겨두지 않고 모든 걸 싸그리 긁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도 뭡니까? 호랑이에게도 바로 뭐다? 호랑이가 먹을 걸 다 잡아가 버려가지고 호랑이들이 굶주리게 만들었다.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현재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긁어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의 큰 도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인일이 큰 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도는 도둑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합쳐석에서 도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라는 거지. 그치?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들이 잡아먹은 것이 오히려 인간이 잡아 죽인 것보다 훨씬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즉 자연은 어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인간은 바로 뭐다? 과도하게 자신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잡아가고 죽이고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종의 이 부분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해 관중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그에 앞서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춘추시대에는 덕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17차례나 되었고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30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리를 흐르고 엎어진 시체는 100만에 달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에 세속의 이해에도 병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 저 표정.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응?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특히나 이제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킵니까? 땅? 과연 땅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땅은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그게 실질적인 목적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일단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부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 땅을 내가 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명분이 안 서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부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요.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종의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정도?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명분이 안 서. 왜? 말 그대로 얘는 내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건 남을 침략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명분으로 세웠던 게 바로 뭐다? 원수, 복수, 그 다음에 도를 일으키자. 정작 자기네들이 올바른 것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으로서 일으킨 것이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자기네들은 고작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분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수백만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야? 오히려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있더라 없더라. 같은 동족끼리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자연의 순리라는 거죠. 니네들이 그냥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일까 가치일 뿐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가치냐라고 하는 것에까지 의문을 던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6.25 전쟁. 그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죠? 6.25 전쟁만 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죠? 그때 당시에 막 북한이 우리나라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공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하는 의미로서 일으킨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일어난 게 6.25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것이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 라는 게 바로 이 호랑이의 얘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너희들이 내세우는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게 너희 동족을 수백만을 죽여도 될 만큼 위대한 것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결국 호랑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즉 이게 호랑이가 인간을 비교함으로써 인간 세상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간과 호랑이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 대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인간 세상의 모습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가죽의 아름다운 문양을 보면 그 문을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짤막한 병기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그 물을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유와 유준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 사냥해서 까마귀, 솔개, 청먹우리, 말개미 등과 나누어 먹으니 그 이는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이요,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도 먹지 않니 그 의도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호랑이가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기 자신을, 그렇죠? 호랑이 자신을, 그렇죠? 추켜 세우는
그런 모습. 호랑이가 위대하다라고 일종의 예찬을 하는데 그걸 호랑이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 이게 바로 작가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작가가 생각하기에 뭐다? 호랑이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호랑이 입으로 호랑이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묘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진지 못한가? 덕과 함정으로도 부족하여 새그물, 노루그물, 작은 물고기 그물, 큰 물고기 그물, 수레 그물, 삼태 그물 등을 만들었으니 최초의 그물을 만든 자야말로 천하에 가장 큰 화를 끼쳤도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물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뭡니까?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물고기만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는 그 그물 중에 그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물 중에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못 쓰게 해요. 법으로도 우리나라에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죠.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촘촘한 그물의 문제점이 새끼들까지 막 뭡니까? 잡아감으로써 그 아예 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죠. 어종을 하나의 일종의 멸종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게 막는데 인간들이 그만큼 바로 뭐다?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그물이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게다가 바늘이니 쥘창, 날 없는 창, 도끼, 세모난 창, 한길 8자 창, 뾰족한 창, 작은 칼, 긴 창 등이 생기고 포란 물건이 있어 터뜨리면 그 소리가 화학을 무너뜨릴 듯하고 불기운은 음향을 내뿜어 우레보다 더 광포하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보드라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역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그 길이는 한 치도 채 못 되는데 오징어 거품에 담가 종행을 치고 배더구나. 휘어짐은 창 같고 날카로움은 칼 같고 예리함은 검 같고 갈라짐은 급 같고 고듬은 화살 같고 팽팽함은 활시위 같다. 이 병기, 자 사실 이 병기는 뭐다? 붓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병기 밑에다 써놓읍시다. 밑줄 치고 이거는 붓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지경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앞에서는 일단 바로 뭐다?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여러 도구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바로 인간의 그런 사악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나타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붓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 왜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있죠? 촌철살인. 촌철살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치, 바로 뭡니까? 한 조각의 쇳덩이 같이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일종의 붓으로 쓰는 글하고 똑같은 것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서 사람을 어떻게 오히려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만큼 말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붓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렇죠?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북학 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하기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그치? 자,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제기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낮추어 표현하는 거죠.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맹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뭐야?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악첨을 하면서 이런 맹자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라고 하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기에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방이 밝아오는데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국학선생한다는 굉장히 순수하고 성실한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여전히 어수룩하기 때문에 국학선생의 이중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국학선생은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군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자기는 뭐다? 자기는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바로 시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다?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호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 그렇죠? 그 다음 열려라고 하는 존재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올바른 양반, 올바른 연료들도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 조선 후기 사회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굉장히 부패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하고 같이 항상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예전 사설 시조 중에 보면은 두꺼비 파리 물고 하는 작품 있잖아, 그렇지? 이 작품도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모처라 날쌘 망정, 내가 날쌘기 망정이지 어혈질 뻔하였구나, 피를 볼 뻔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요. 자,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